어, 저는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병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런데도 이 학술회의에 불려나와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전공자가 아닌 대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무명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제 나름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명의병은 왜 군주제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분노했나 하는 주최 측의 질문에 대한 이유를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무명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지식인들의 사상과 인식이 역사를 이끌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사회 최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무명 최하층 인물, 그런 점에서 무명의병과 통하는 춘향전의, 물론 소설 속 주인공이지만 춘향전의 춘향을 통해서 실마리를 새롭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무명의병이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전체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명의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각의 문제를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제가 드리는 말씀 대부분이 지금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지식에서 좀 자유롭게 사고를 좀 풀어놔 주시면은 제 설명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그 주최 측 윤소영 선생님께서 맨 처음 학술회의, 그때는 학술회의를 기획하는 줄도 몰랐는데요. 좀 느닷없이 저한테 던진 질문이 무병의병은 왜 군주제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분노했나 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무명의병뿐 아니라 한국 근대사를 이해하는 핵심 과제가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냥 군왕병 성격의 지도층은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명의병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문외한이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조망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 맨 처음 저한테 던진 질문은 내용적으로는 두 단계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주제의 극복을 직접 표방하거나 수행하지 못한 혹은 수행하지 않은 핵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그런데도 즉 나라 안의 핵심 과제에 거리를 둔 무명의병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렇게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지 못한 무명의병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무명의병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두 단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마침 제가 연구했던 정치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춘향전을 연구했던 문제의식과 바로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군주제의 극복을 근왕병인 지도층은 물론이고 무명의병들도 군주제 극복을 표방하거나 수행하지 않았죠.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더 근원적으로 그리고 조선시대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주제는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굉장히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가성비 갑이라고 하는데요. 사회 구성원들이 수직적 질서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뭐 신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최정점의 국왕이 있고 일사불란하게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민주주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하는 영국, 뭐 스웨덴, 무슨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정식 명칭은 다 왕국입니다. 왕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는 주권이 인민에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 있을 정도예요. 왕은 아니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 왕국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국호에 왕국을 넣지 않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 천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건 정말 막강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국호는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지만 세습이 되고 또 그 최고 지도자의 최고 통치자의 정통성이 가문에서 나옵니다. 왕정의 논리인 거죠.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주제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통치체제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더해서 조선의 군주제는 한층 더 세련되었다면 세련되었고 사기성이 강하다면 더 강하죠. 조선 군주제는 강력한 자기 보안책이 있습니다. 그게 반정인데요. 군주제의 제일 큰 문제는 폭군이나 어리석은 임금, 혼군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절대 군주제에서는 그 폭군이나 혼군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서유럽에는 그런 논리가 없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황제 체제라서 중국에서도 그런 논리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연산군을 축출한 중종 반정하고 광해군을 축출한 인조 반정, 반정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뭐 연산군 쫓아낸 거는 이건 거의 이의가 없죠. 그런데 광해군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광해군은 일반적으로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하는 인식이 지금까지도 일반적인데요.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뭐 공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었는가. 뭐 그런데 그 문제는 논외로 하죠. 논외로 하고 그 광해군을 쫓아낸 그 조선시대의 체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인조의 찬탈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한 질문을 던지더라도 이 찬탈한 정권을 인조를 그 후로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없습니다. 이 성리학에 의해서 조선이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임금의 찬탈을 그냥 몇백 년을 그냥 두고 봤다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우리가 어떻게 뭐 연구하고 뭐 거기서 내용,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우선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광해군은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정치적인 이유이지만 인목왕후, 소송대비이죠. 선조 비인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서 대비 지위, 모후의 지위를 부정합니다. 어머니 모후를 모후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 거죠. 대비를 대비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궁이라고 부르게 했죠. 이건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논리는 왕실은 국가의 주인이고 종묘가 상징하듯이 왕실에서는 가문의 논리죠. 부모 관계가 군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비는 국왕의 임금이에요. 광해군의 임금입니다. 근데 신하인 광해군이 자기 임금인 대비의 대비주의를 부정했으니까 이건 반역이에요. 당대 사람들이 대놓고 이 왕실의 권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를 잘 못하지만 이건 반역이고 반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명분이 완성이 되었고 대비는 국왕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권위로 평상시 권력은 없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임금을 광해군을 쫓아냈어요. 정당하게. 대비 명령이 정당하게 당대 정치 질서 속에서 정당하게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족들, 당시 일반 인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사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족들은 이 인조반정에 대해서 대놓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나약하거나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쫓아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덤볐습니까? 정말 목숨을 버렸죠. 그런 조선시대의 사족이지만 인조반정의 명분이 당당했기 때문에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군주가 교체되는 논리와 절차를 명시적으로 헌법을 세워서 만들었던 건 아니지만 조선시대의 군주제는 이런 훌륭한 자기 보완책, 자기 수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군과 폭군이라고 하는 군주제의 가장 큰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탈출로가 있기 때문에
군주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군, 폭군이 나타나면 갈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2번이나 갈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조차 임금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별로 절실하게 안 한 거죠. 그러니 그 평민 의병들이 그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보는 이 눈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지식인들, 사상가들, 정치가들이 이 사회를 개혁할 이 길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그러한 사상을 따라서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진전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역사가 그렇게 진전되는가? 과연 그렇는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조선의 세습 군주제에 대해서 가장 진전된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해놓은 정치적인 개혁안은 군주권의 근거로서 인민을 설정했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회의적이지만 설정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전과 같은 조선 건국기의 지식인들이 내놓은 인민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는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추대에 의한 군주제 운영을 주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건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추대에 의한 국왕 교체는 뭐 다산이 얘기할 거 없이 이게 조선의 현실이에요. 태조가 그렇게 왕이 되었고 인조와 중종이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인민이 국왕 교체를 주장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학자들이 정약용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인지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별게 아니에요. 조선이 그런 나라니까.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면은 그 인민이 어떤 인민이었는가를 정약용이 설명했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평민이 국왕을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혁신적이죠. 그런 정약용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와 형식을 자세히 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임금을 바꿀 수 있다 하면 그건 혁명적이죠. 정약용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즉 제가 보기에 조선후기 지식인은 조선의 정치 현실을 타개할 근본적인 개혁안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실학자들이 뭐 한 것처럼 정약용이 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땐 조선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적어도 정치 개혁안을 살펴볼 때 그런 개혁안은 나온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식인의 사상을 통해서 조선 군주제의 극복을 규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화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화는 중국은 화고 우리나라는 변방의 이다 해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의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학계의 역량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라서 좀 표현을 좀 세게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화이론 가지고 골치를 썩였는데 홍경래난 같은 반란의 현장에서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반란한 사람들은 이 화이론, 중국 문명 이렇게 해서 어떤 뭐 명나라의 정통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랑캐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오랑캐 병사들이 줄곧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잘 따져보면은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반란의 현장에서는 화이론 이건 간단하게 그 발로 차버리다시피 극복을 합니다. 오랑캐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오랑캐가 우리 편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설명하지 않고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배 이념을 교체한다. 군주제든 뭐든 이랬을 때 논리적으로 완전히 해명하고 그것을 완전히 깨트린 다음에 새로운 이념과 질서가 서는가? 그렇지 않죠. 영국 같은 경우 군주제가 완전히 극복되고 민주주의가 섰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떠한 지배 이념을 시대적으로 극복한다고 할 때는 무대의 중심에 있던 지배 이념을 옆으로 몰아내면서 새로운 이념이 중앙에 올 따름이지 그걸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하나 해명하고 분석하고 해서 부정함으로써 지배 이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논리 말과 글로 청산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청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원리를 춘향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좀
느닷없는 설명이긴 하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춘향은 이 조선시대의 법과 질서, 특히 신분제의 정면으로 보존한 인물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즉 변사또의 수청 강요는 합법이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럴 수 있었다. 합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춘향은 신분제에 저항한 역사 영웅이다. 이게 주기적인 설명입니다. 그렇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 수령의 기생유리는 다반사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지는 게 조선시대예요. 그렇지만 수령의 수청 요구가 합법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은 제도적, 전국적, 공개적으로 성노예를 운영한 국가가 됩니다. 성리학을 내세우는 조선이 그랬다는 국가가 되는데 이건 우선 현실적으로 믿기 힘들죠. 불법입니다. 사또가 기생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것은, 수청과 동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처벌 대상이고 대명률에서도 처벌 대상이고 조선시대 법률에서도 기생과 동침한 수령은 파직한다.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처벌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춘향의 지향, 춘향의 외침에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신분제를 부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선시대의 체제가 수령이 기생과 동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강요하는 건 물론이고 합의해서 동침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분제를 부정했다고 하겠어요. 여러 측면에서 춘향전 전체에 걸쳐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만 들어보죠. 광안루에서 이도령하고 춘향이 처음 만났을 때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사귀자고 하니까 춘향이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춘향이가 이 강렬한 자의식에서 그걸 부정했다고 하는데 잘 읽어보면 잘이 아니라 언뜻만 읽어봐도 그거 사실 아닙니다. 춘향은 광안루에서 부정하기는커녕 아주 노련한 솜씨로 이도령을 자기 인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잘못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학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읽었는지 저는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소설을 소설로서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도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춘향이가 충효 연려 상하이소 하고 외침으로써 신분제를 부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신분제 부정한 게 아닙니다. 조선 체제 그 자체가 노비도 충과 효와 열을 지켜야 한다 하고 가르치고 표창하고 했습니다. 바로 체제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춘향이는 기생신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춘향이 소원은 기생첩이 되어가지고 당대 현실적으로 기생첩이 돼서 서울 가가지고 이도령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도령 집 근처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이도령 가끔 만나면서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암행어사가 와서 불법을 징치하고 춘향을 구원하죠. 이건 춘향의 승리가 아니라 체제의 승리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논리적으로는 춘향보다 통치 체제의 승리예요. 그렇다면 춘향의 저항은 아무것도 아닌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법과 이념의 질서 속에 있었던 춘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정반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역사 영웅이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지배체제의 유지와 강화에 기여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지배층이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춘향전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전파시켰다라고까지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항의 현장이에요. 춘향이 처음 잡혀왔을 때 변사또는 춘향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독을 가합니다. 구경거리로 삼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조명을 해오지 않았는데 이 화소야말로 이 내용이야말로 한글본, 학계에서 논의되는 한글본에서는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춘향이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변사또 따라가지고 호의호식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 장면에서 모독을 당하니까 여기서 참지 않죠. 그래서 자기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시작하고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목숨을 걸고 사납고 거칠게, 원문에는 포악이라고 나옵니다.
포악으로 저항을 합니다. 이 춘향 저항의 역사적 의미는 따라서 그가 외치는 논리가 아닙니다. 춘향이가 외친 뭐 충효 연려 상하 있어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다 체제가 하라는 대로 법질서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춘향전의 본질은 고을의 최고 권력자, 적어도 춘향이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분연 단위에서 그 최고 권력자와 최하층민 여성의 정면 대결입니다. 정말 처절하고 그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처절하고 찬란한 저항의 현장이죠. 그래서 논리가 아니라 춘향의 외침이 아니라 춘향의 저항 장면 자체가 조선시대 지배체제의 종말입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낸 것이 춘향전의 진보적 성격이고 근대 지향적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있는 논리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은 뭐 소설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무명의병의 배경이 되는 역량의 기반이 되는 그런 그 역량의 기반은 어떻게 조선시대 체제에서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차별과 평등의 이중주라고 설명했는데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은 이기죠. 이게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보편적인 원리이니까 보편, 평등이고 기는 실제 사물들 간의 차이를 얘기하니까 차별의 논리가 됩니다. 더 예를 든다면은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학교는 성적으로 쫙 줄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무차별한 차별을 하죠. 그건 학교에 공을 세우고 선생님들이 공을 세우기 하고 뭐 일부 학생들한테는 그 학생들 공부를 진작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성적에 의해서 무자비한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부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건 보편이에요. 이러한 보편,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평등 속에서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혹은 못하는 사람은 차별받아 마땅하다 하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차별을 위한 것이고 이 이기로는 차별의 논리입니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건 차별이에요. 그런데 그게 차별뿐이냐? 그렇진 않죠. 누구나 공부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공부하는 사람만 편애하고 공부하도록 논리도 없이 요구하던 것보다는 분명히 발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사실 한국의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까지도 이끌어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이기론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의 보편 평등의 논리가 조선의 노비까지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역량을 키워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에게도 충효여를 강조하고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또 지배의 논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작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민들은 과거에 응시해서 국가의 관리가 될 자격이 있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찾아보기 쉬운 예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또 널리 여론조사를 해서 국정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아주 빼어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하층민의 역량의 사례를 보면 홍경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락 양반이라고 가르쳤는데 이건 홍경래는 몰락 양반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지도 20몇 년이 넘었는데 몰락 양반이 아니고 분명한 평민입니다. 몰락하는 양반이 일으킨 반란이 아니라 성장하는 평민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정봉준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가난한 혼자이고 한약방 주인이지만 전라도 관찰사와 담판을 해서 전라도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드렸지만 그 결론은 지금까지는 실천을 이끄는 논리 여기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그 논리가 어떠냐 주장이 어땠냐 하는 걸 가지고 실전까지도 평가하려고 했는데 역사가 그렇게 진전이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실천의 논리를 창출하는 게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한국 근대 민중운동을 음미해 볼 때
말씀드린 대로 조선 통치체제는 높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19세기 민중의 역량이 성장을 하고 있죠. 성리학과 민본주의, 조선시대의 실질적인 그 작동 원래는 차별이지만 그 안에서 민중을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에 맞서는 변란과 밀란을 경험하고 문화 역량을 축적해 왔어요.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도 논리상으로는 서울로 진격할 때까지도 무슨 군주제 극복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죠. 그렇지만 만일 외세의 간섭이 없어서 이 가정은 부질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서울로 진격했으면 이미 왕명을 어긴 반역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논리가 창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3.1운동 같은 경우는 해설서에서도 민족의식과 민주공화 이념이 3.1운동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족의식이나 민주공화 이념이 3.1운동을 이끌어냈다기보다는 민중의 3.1운동이 민족의식과 민주공화 이념을 강화하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결실,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이 군주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공화주의적 정치체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면모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식인이 3.1운동의 전개를 그렇게 예견을 하고 기획은 고사하고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상태로 3.1운동이 일어났고 전개되었고, 그것이 우리 역사상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말과 글에 집중해서 역사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니까 그 원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과 글은 사회 전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에게서도 극히 일부분이에요. 정조가 한 말과 글은 정조가 한 행동, 어전 회의에서 정조가 한 행동하고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조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저술을 통해서, 말과 글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대부분이죠. 옳지 않다고,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천의 논리 창출과 그 가능성, 이미 드린 말씀입니다. 조선 후기 근대 민중의 역량이 있는 거죠. 역사 전개의 실천 자체의 의미는 표방하는 논리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춘향의 저항이 춘향의 말과 외침으로써, 논리로서 설명될 수 없는 거죠. 실천 속에서 논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따라서 무명의병 연구의 주제 및 시각에 대한 일 제안도 사상적 지향과 논리의 역사적 맥락,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천을 이끈 논리보다 실천이 귀결되거나 창출했거나 아니면 그 뒷시기로 하여금 후속 세대로 하여금 창출하게 한 논리, 실천이 창출했거나 창출하게 하는 논리, 여기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